편집 없는 알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설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라이브 설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즉 4+1이 밀실에서 선거법을 주무르면서 있는 야합 없는 야합 모든 짓을 다 했다는 제보가 우리 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패율제를 포기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준 대신 신손 정박이 출마하는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완전한 허구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수처법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전하며 정치적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내년 총선은 이제 단순히 당이 선거에서 지고 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좌파 독재의 망국적 폭정을 멈춰 세우느냐,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똘똘 뭉치고 있는 세력들이 완전히 도로 침박당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된 이후에 이 국회 대치 상황이 격화되고 있죠. 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4+1 협의의 공조를 위해서 이 3+1 협의체 대표들의 출마 지역구를 비워두는 이른바 선거 야합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좀 가능한 어떤 시나리오일까요? 상상에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예. 고급진 게 있고 저렴한 게 있는데 정말 저렴하다. 그래서 솔직히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뭐한 게 음모론의 가장 기본 요건은 현실감이거든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거리게 만들어야 음모론이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건데 제가 하나만 반문을 할게요. 자, 이게 만약에 가동이 됐다고 치죠. 그러면 지금 그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가 목포예요. 근데 4+1 협의체 선거법 그 협상의 정의당 대표가 윤소아 원내대표인데 네. 윤소아 대표가 목포에 출마했다고 이미 일찌감치 공지했고 거기서 계속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걸 두 눈 뜨고 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 민주당 후보 안 내게 그 야합을 했고 윤소아 그러면 그 원내대표는 그걸 모를 리가 없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됐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냐고요. 저는 이런 점에서 좀 이건 그 하더라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입에 올릴 그런 음모론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약간은 뭐 그 결과 궤를 달리 하는데 정치판의 이제 공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현실 가능성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의 영역에서 아 그게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거는 꼭 현실이 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이런 지역구 조정이나 이와 같은 전례가 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네. 뭐 전면적으로 다 그 네 당 후보, 세 당 후보한테 해주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저 우리 지금 이제 위성 정당 만드는 발상도 이미 한 달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에이 그랬어요. 그게 네. 되겠냐. 근데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결국 민주당도 안 하고 못 비길 거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름이 거론된 네 분 다 지역을 네.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아직도 좀 열려 있다. 그런 제가 생각이에요. 뭐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하나만 더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손학규 대표 지역구가 어디예요? 없어요. 첫째. 두 번째. 민주당은 그 스스로 뭐냐면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 고향의 목포에서 후보를 안 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다음에 정동영 대표 지금 지역구가 전주 병이거든요. 자, 그러면 정동영 대표가 그렇게 아쉬울까요? 좀 이치를 좀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가 뭐 창원 성산 그 재보궐선거 예를 드는데 네. 제가 그래서 네 지역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뭐 심상정 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도권이기도 하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뭐 아주 명시적 거래가 없고 그냥 서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아는 정도의 그 얘기가 있었다고 네. 하면 이건 결국 밝혀지지 않으니까 일단 그 공천 저 후보 예, 확정될 때 가서 또 얘기해 보죠. 넘어가시죠. 그런데 아니, 제가 하나 더 질문하고 넘어가죠.
그 심손 정박,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주현. 근데 네 분 중에 뭐 박주현 의원은 목포 상황 얘기해줬고요. 정동영 의원 전북의 지역구, 손학규 의원 현재까지 뭐 명확한 적 없고. 그럼 딱 심상정 의원 하나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너무 들어봐야죠, 25%의 확률인 것 아니죠. 같아서요. 저는 그 손학규 대표 같으신 경우도 얼마든지 뭐 아니 전에 뭐 분당에서 당선되신 일도 있고 수도권에 원래 광명이 선거구고 수도권 어딜 나가셔도 사실은 뭐 그 지명도나 그 정치적 무게에 비춰서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손학규 그냥, 대표가 나 종로 출마할래 하면 민주당이 후보 아닙니까? 그거에 이제 너무 극단적인 상상이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가죠. 예. 우리 공천할 때 다시 예. 한번 얘기하자고요. 예. 공천 확정된 다음에 과연 그것이 황당한 얘기였나 그때 검증해 봅시다. 저희가 보니까는 지난 주말 사이에 4더하기1 협의체에서 만들었던 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극한 뭐 대치 속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됐고요. 또 오늘 이제 오후에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는 그 공수처법이 표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뭐 일각에서 균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그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바른미래당 안철수계가 역시 또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띄는 것은 안철수계 그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어요. 어떻습니까?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났더니 어떻게 다른 입장의 결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아니면- 마침 제가 오늘 그 바른미래당의 협상 대표였던 선거법 개정 협상 대표였던 김관영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자, 3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걸 어떻게 봤냐 했더니 이미 다 예고됐던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돌발 변수가 아니라 이미 초장부터 그 세 의원은 자기는 반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건 상수로 접고 들어갔던 거다. 그럼 권은희 의원 있지 않느냐 했더니 권은희 의원은 당권파가 아니다. 비당권파다. 네. 이 얘기를 왜 강조를 하냐면 4+1 협의체의 바른미래당의 카운터파트는 당권파였지 당권파? 비당권파가 아니었다. 이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조간이 네. 이른바 안철수계 의원들에 대해서 이제 뭐 탐문을 해가지고 기사 쓴 걸 저도 봤는데요. 그걸 또 물어봤더니 자기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가결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 이 갈림길에서 정말로 이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냐 그건데 지금 뭐 종합을 해보면 설령 여기서 일부 이탈이 나온다더라도 네. 부결로 돌아설 정도로까지 캐스팅 보트를 쥔 수적인 네. 우세는 아니다. 일단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 10표 정도가 중간에 반란표가 나와야 되는데 쉬운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네.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좀 이따 이제 저희가 얘기 또 한 번 더 하겠지만 이를테면 무기명 투표를 한다면 또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명 투표를 하면 우선 민주당 안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속으로는 제가 뭐 이름 안 돼도 누구라고 저 되게 짐작하고 계실 텐데. 뭐두 명은 이미 뭐 대놓고 그렇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양반들도 반대표 던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이 당론 투표의 굴레라는 게 저희 그 이른바 그 의회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지금 저해하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하는 그 이런 투표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건 맞으나 네. 제가 여기서 그 한마디만 좀 보태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건 선거법도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선거법 이 투표와도 또 다른 일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원칙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권은희 안이 그나마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걱정 말하자면 공수처라고 하는 이 권력의 말하자면 최정점의 그 대행기구가 될 수 있는 네. 그 걱정을 조금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된 것이 맞기 때문에 합리적인 아니다라고 예. 하는 의견들은 좀 더 많이 이 확산될 자리에서 다시 것 같아요. 공수처 안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질문 주신 대로 그러니까 뭐 이제 표 네. 그다음에 통과 가능성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관전 포인트는 그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 그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선거법 개정처럼. 이때 원래는 이건 인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무기명으로 합시다라는 제안이 나와서 투표 방식을 둘러싸고 표결까지 가느냐. 네. 그리고 표결에서 정말로 그러면 무기명 투표가 통과된다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4+1 협의체는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본 안건에 대한 표결 전에 투표 방식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보면 통과해보는 그 자리에서 아마 확인이 된다고 봐요. 뭐 그것도 조금 예단일 수는 있겠으나 저는 그거를 무기명 투표를 받아들일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무기명 투표를 받아들여서 속된 말로 반란표가 나와가지고 부결되는 상황이 오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금 거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건
받아들일 리가 없다고 근데 그럼 이제 생각하고요. 통과는 근데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투표 예. 방식을 정하는 투표 자체가 김영일까요, 무기명? 김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전자투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부결될 가능성이 더 거의 중요한 없다고 거는 봅니다.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그 홍남기 이 부총리에 예, 대해서. 부총리에 예. 대한 그 투표 자체도 혹시라도 반란 편화할까봐 그건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하루 미뤄서 예. 지난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그 개정안을 네, 하루 미뤄서 처리했는데 그랬다는 분석이 그런 있죠. 여당이 그 분석에는 동의를 이렇게 할 안 리가 해요. 왜 없어요. 그러냐면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유는 예선 심의 과정에서 지금 예결위처럼 이게 안 되는데 왜 이쪽 편들어 실무자가 했느냐 이게 지금 사유거든요. 근데 4+1 협의체가 합심해서 통과시킨 게 예산안이에요. 다시 말해서 탄핵소추의 이유가 그거라고 한다면 탄핵소추의 빌미를 제공한 게 4+1 협의체이기 때문에 네. 이들 중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에 찬성할 표 나올 거 별로 가능성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볼 이유는 굳이 지금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반론을 알겠습니다. 간단히 제기하면 여권 내에서도 말하자면 그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너무나 그러니까 지금 미약하다 하는 탄핵소추 것 사유를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요번 차제에 한번 이 바꾸는 빌미로서 예. 만들어야겠다는 여론이 적지 않아요. 그건 저도 한 2명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명?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모르죠. 내가 만난 게 알겠습니다. 2명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명분만 그 얘기할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명분과 실리가 같이 움직이는 넘어가십니다. 거니까. 예. 예, 예. 네, 지금부터는 지난 그 27일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게임의 룰, 경기의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선거 연령이 만 18살로 낮춰집니다. 그렇게 되면 50만 명이 좀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 대략적으로 그 정식적으로 학교를 들어갔으면 고등학교 3학년생, 고3은 일부 일부 이렇게 되잖아요.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의미로 봐야 돼? 숫자가 결국 주요 지역에서는요, 뭐 몇백 표 차, 몇십 표 차로든 이제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요.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이런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 조치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왜 그 고3 가운데 일부만 걸리냐면 선거 연령은 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거가 4월 16일에 이루어지니까 그 전에 태어난 어떤 그 학생들만 고3만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고3 전체에게 이제 일률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닌 거고요. 따라서 어떤 그 연령으로 그러니까 기준을 하게 되면 결국 이 문제는 몇 살로든지 간에 계속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거고 결국은 이 18세가 그 투표권자에 진입을 했을 때 그런 거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건데 네. 이미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 번에 어떤 바로미터가 있다. 왜냐하면 선거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때도 엄청나게 관심사였거든요. 새로 진입하는 19세 유권자가 선거 판도를 어떻게 흔들 것인가. 근데 사실은 선거 판도에서 그렇게 큰 흔들기는 없었다라고 하는 게 여론과 조사 분석가들의 어떤 네. 대체적인 평가였는데 요번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게 그 젊은 유권자들이 뭐 그런 뭐 우리 흔히 상식처럼 말하는 보다 진보적일까요? 아니면 보다 좀 더 자기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 보수적인 시각을 드러냈어요. 아니 그래서 바로 이제 예. 그 이 럭비공처럼 어디로 럭비공이다. 튈지 모른다 하는 그 지금 예측이 나오는 거는 실제로도 최근에 저희가 몇 가지 예를 보면 그 목함지뢰 사건 때 그 해병대 지원하겠다 그래 군 지원 또 열풍이 일었죠. 그다음에 바로 그 평창 올림픽 때 남부 하키 단일팀 그 만드니까 야 여태까지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 왜 배제하냐. 네. 그러니까 이 가치관과 말하자면 그 시각이 좀 다른 세대니까 저희의 예단을 갖고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다만 한 가지는 저는 그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와 매력이라고 하는 가치 이것만은 분명히 앞 위의 세대보다 그 강할 것 같고 특히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렇게 약간 경계심을 가지는 거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꼰대 정당 이미지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걱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거기에 맞춰 노력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에 말씀 맞춰서. 예단을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예단은 이제 미리 내다보는 건데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러니까 그 예단할 수 있고 과거는 반추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노무현 정권 때 청년 보수 담론이 막 급부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20대 청년들이 보수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의제가 되고 네. 정치적 의제가 되면서 청년 보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고요. 아마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면 그때 기획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었어요.
근데 결국은 표심은 어떻게 작용을 했는가는 다 아는 거고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선거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세대별 30대, 40대 근데 20대는 20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요. 네. 나눠서 조사하는데 왜 그런가를 잘 보면 20대 같은 초반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는 그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따로 떼가지고 19세 플러스 20대 초반까지 분석을 하는데 이들의 어떤 선거 표심을 분석을 해보면 20대 후반과 별로 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것이 이번에도 그대로 지속이 네. 되느냐 이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내년 총선 전략으로 여야는 모두 이 청년에 주목하고 있죠. 이 민주당은 지난 그 2005년 시각장애인 어머니의 사연으로 그 한 방송에 출연해서 많은 화제를 모았던 이 원종건 씨를 영입 이후 인사로 발표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준비했습니다. 청각장애, 시각장애까지 겹친 중복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사회의 도움으로 각막 기증을 받고 수술 도움도 받아서 기적처럼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일단은 20대라는 한 제너레이션 세대한테 정치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저도 부탁하고 저도 그 마음으로 뛰어든 겁니다. 정치는 청년들 생각을 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왜 아픈지, 왜 분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 보고 느껴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땅의 청년은 이미 소외계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그동안에 모병제 전환, 이 뭐 청년 신도시 건설 검토 등 일찌감치 내년 총선 전략으로 청년을 좀 집중했지 않습니까? 네. 뭐 미리 군불뛰기도 많이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호 영입 인사와 2호 영입 인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통된 점은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어떤 인사들을 영입을 했다라는 점에서 광역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잘된 영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좀 하나 그 주문 겸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좀 이게 좀 일관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회학자 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청년이 이제 계급이다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대임과 동시에 계급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성세대에 의해서 뭔가를 빼앗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이것은 일관되게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당의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여든 야든지 간에 네. 제가 하나만 그 환기시켜드리면 19대 때도 청년 어떤 의제가 확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년 비례대표를 남녀 한 명씩 해서 2명씩 비례대표에서 원내에 진입을 시켰어요. 네. 그런데 20대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다시 청년 의제가 좀 가라앉으니까 싹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때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도 정치의 속성일 수는 있겠지만 이 청년 문제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면 여든 야든 가리지 말고 좀 일관되게 좀 그러니까 계속 좀 파줬으면 좋겠다. 이 당부를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같은 맥락의 얘기일 수 있겠으나 결국은 이제 뭐 선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우리 민주당 쪽이 훨씬 전략적 유연성과 순발력이 뛰어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빠른 행보로 앞서가고 있으나 이제 김평론가도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걱정되는 거는 이미지와 컨텐츠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미지 전략만 갖고 하면은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얘기하는 표퓰리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콘텐츠는 뭐냐? 사실은 청년 세대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을 수 있게 지금 문제가 되는 뭐 취업 절벽이니 무슨 저 출산 문제도 다 거기 연결돼 있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다가 말하자면 자 당신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 한국은 이런 것이다고 하는 그 가치 담론 그런 네.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반짝반짝 튀는 이벤트 정치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보태면은 사실은 물갈이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저희 지금까지 거의 그 물갈이 비율이 40% 50% 됐어요. 초선들이 네. 항상 40% 50% 들어왔는데 왜 정치는 계속 4년마다 최악의 국회였다고 갈까? 바로 민주주의의 가치 담론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전략적인 정략적인 진영 논리만 아주 네. 명확한 그런 이해들만 날카롭게 부딪히니까 요새 벌어지고 있는 판처럼 바뀌질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특히 그 청년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그 깊은 그 좀 연구가 있을 수 알겠습니다. 있다. 그런 저희가 생각입니다. 좀 전에 이제 원종건 씨 20대 이제 영입 인사를 말했고요. 사흘 전에는 또 뭐 최혜영 교수 장애인 출신의 그 여성을 또 이제 영입했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좀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지금 오늘 황교안 대표가 당무에 복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인재 영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새롭고 젊은 인재 영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역시 여기서도 이제 새롭고 젊은 인재라는 건 청년층을 말하겠죠. 이게 장년층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박찬주 영입 같은 건 절대 없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새롭고 젊은 인재 영입이 지금 갑자기 강간 무소식이 돼버렸던 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빨리 어떤 이제 그 선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먼저 시작을 했죠. 자유한국당이 먼저 선방을 날렸던 게 바로 이제 그때 뭐 10명 영입한다고 했다가 박찬주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냥 빗발해 버렸던데 그 뒤에 지금 강간 무소식이고 이후 어떤 민주당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 어떤 인재 영입에 결국 선수를 뺏겨버린 건데 그거를 다시 넘어설 수 있는 새롭고 정말 참신한 인물을 영입할 수 있느냐가 그냥 관건인데 할 거다라는 예고편은 한 번이면 족하다. 그다음에는 본편 상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커밍순을 외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 좀 구체적인 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이진복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 비례대표의 30, 40대를 뭐 최대 40%까지 공천하려 한다. 이렇게 청년 할당제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면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수치를 제시했기 때문에 좀 강제성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처음에 과거에 보면 비례대표 13579를 여성에게 배려한다는 게 처음 도입됐을 때 약간 좀 이게 과연 잘 작동할까. 근데 정착이 되니까 또 지금은 뭐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런 제도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방금 아까 저희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숫자를 정해서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몇 프로 넣겠다 하는 건 뭐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으나 일단은 결과로 좀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비판은 피해갈 수 없다고 보는데 예고편이 너무 많았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를테면 지금 당명 개정 같은 것도 실무적 준비는 다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란이한 사만까지 다 보고돼서 근데 이것도 강간무소식이에요. 왜냐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한꺼번에 이미지와 콘텐츠로서 연결이 돼야 하게 선거 전략이 되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그러나, 각도에서 딱 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복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니까 다른 당이거든요. 비례 한국당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비례대표 30, 40대를 40%로 공천을 하든 50%로 공천을 하든 형식적으로는 다른 당이 되지 않습니까? 선관위에 다 걸리거든요. 조심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비례한국당은 아직 이제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려해 주시는 이제 진단을 어차피 같이 위성 해주셨고요. 정당인데 원청과 하청의 관계 모르십니까? 네, 이런 어떤 청년층에 집중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이제 위해서의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이제 뭔가 세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범보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항상 궁금증이 높습니다. 그중에 범보수 주체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보수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이 자신을 대구의 아들이라고 유승민 의원이 말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유승민 의원이 내년에 대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공식화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대구의 당선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쪽 지역 유권자들이랑 눈높이를 같이 맞추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재미난 예. 대목이요. 이제 대구에 가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대구 동을 출마를 이제 기정사실화 네. 했고 이건 거듭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새롭지가 않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밑줄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출마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가 강한 대구에서 어떤 결과를 얻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다시 말해 자유한국당의 경쟁 구도 속에서 자신의 출마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네. 결국은 이것은 통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화두. 그다음에 만약에 통합이 안 된다면 선거연대라는 그 제2차 화두. 이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 힌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지금 들어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목표가 지금 국회의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자면 입장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착정으로 보면 네. 지금 대구에서 정면 승부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대구를 피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근처에 와서 출마하면 대구 사람들이 아마 이제 버릴 겁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건 바람이 또 어떻게 불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현재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거를 정면 돌파해서 그 바람을 뚫고 나갈 때 지도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TK에서 맹주가 되는 것이 사실 제일 빠른 길이잖아요. 만약에 대권 도전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내린 것인데 지금부터 말하자면 이제 수도권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하는 게 또 관심사 아닙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대표가 대구에서 선전하는 것이 수도권 전략에도 먹히는 거라고 봅니다. 왜? 수도권 사람들이 결국 거기를 볼 거 아니에요. 네. 대구를 본다면
유승민 지역이나 김부겸 지역이나 이쪽을 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선전하고 정면 승부하는 것이 수도권 전략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 네, 유승민 의원에게 그 의원의 이야기처럼 그 대구는 험지군요. 물론 의원에게 지금은 그래. 험지죠. 예.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이요, 이 보수통합과 관련한 입장도 한번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탄핵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진정한 변화를 하면 제가 오늘 당장 자유한국당과 합치겠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탄핵의 강을 건너기는커녕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똘똘 뭉치고 있는 세력들이 완전히 도로 침박당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네, 유 의원 뭐 한국당에 대해서 도로 침박당이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를 직접 변명했습니다. 이게 뭐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이라 기준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자가 통합의 3대 조건 가운데 1번이었던 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당이 도로 침박당이 되고 있다는 거와 그 1번을 그 매치를 시키면 이런 자유한국당과는 통합할 수 없다라는 뜻이 여기는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통합의 시한을 2월 초로 잡았어요. 네. 저는 이게 함의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왜 2월 초일까? 잘 보면은요. 이게 데드라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치면 통합 이후에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데드라인이 2월 초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늦어도 2월 말 3월 초에는 공천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고 역산을 해본다면 2월 초까지는 그러니까 통합 여부가 결정이 돼야 공천권 어떤 투쟁이든 뭐든지 간에 이게 그러니까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나한테 공천 지분 일부를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는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역시 통합은 이중으로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러면은 이 새로운 보수당은 1월 5일 창당을 앞두고서 이제 2월 초라는 어떤 시한을 정해놨고요. 이런 것이 또 이제 국민통합연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저변에서 보수한테 힘을 결집시키겠다는 국민통합연대의 움직임하고도 이제 같이 움직여서요. 유승민 의원이 던진 2월 초라는 거는 그들도 많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거의 1월 5일 날 그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이 되고 그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앞에도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자 새로운 얼굴들을 과연 영입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도로 침박당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또 두 번째 탄핵 문제는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저는 묻고 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에도 저희가 몇 번 얘기했죠. 그게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뭔가 그걸 뛰어넘는 어떤 통합의 무슨 모습을 보이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통합의 3대 조건 중에 하나가 저거 있잖아요. 자, 기존의 당을 허물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한다. 네. 근데 새집 짓자. 그렇죠. 새집 짓자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내가 대구에 나가겠다는 그 선언 자체가 네. 말은 2월 초순이라고 시한을 못 박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통합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판단을 이미 했다고 이제 봐야 되고 나머지 그 이른바 지금 뭐 그 국민통합연대나 또 정의화 의장이 중심이 돼서 미래한국 비전 그쪽에서 통합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은 저는 그쪽과 연동돼 있다고 봅니다.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하는 것과 연계돼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독립적 변수라기보다는 이 종속 변수라고 보고 다만 이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독립 변수가 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이제 오후 3시 15분입니다. 국회에서는 그 추미애 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오늘 그 청문회에서 추 후보자가 국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에 대해서 주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고소고발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사건 처리는 공정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트 수사 관련된 내용, 이건 뭐 검찰 개혁 이야기도 했었고요. 패트 수사에 대한 그러니까 답변은 말 그대로 모범 답안.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여기에 다시 말해서 패트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너무나 힘든 네. 공정과 신속 어쩌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패트 같은 경우로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0명이 지금 뭐 고소고발돼 있다고 하지만 또 다른 당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기소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의미를 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공수처 설치 법안 오늘 이제 표결 처리가 있게 되는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어떤 당위론적인 어떤 찬성 의견 네. 밝힌 게 오히려 더 밑줄을 쳐야 되는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추미애 후보자 오늘 뭐 관련해서 검찰 개혁 관련된 공수처법에 열리게 된 표결하게 되면 가서 표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의견을 내놔서요.